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321쪽에 제9절 비과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이렇게 뭐 책에서 보시다시피 1번, 2번, 3번 그랬고 세 가지 비과세 유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조세 특례 제한법에 있어서 그 대표적인 게 8년 이상 작용 농지라든지 또 농지 대토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은 비과세가 아니라 면제예요. 면제이기 때문에 그 조세 특례 제한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시험 공부를 해가면서 조세 특례 제한법까지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시험 출제는 8년 이상 작용 농지가 출제된 적도 있긴 있지만 거기는 범위가 넓어서 거기는 빼고 그래서 여기는 비과세라는 거예요. 비과세인데 보시면 1번, 2번, 3번에 1번에 보면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있죠.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우리 지하철 다니다 보면 뭐 파산, 뭐 회생, 그렇죠? 면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자의 재산을 양도를 한다면 양도세를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파산 선고 받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나요? 없죠. 어떻게 보면 법에 그냥 문구에 불과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걸로 비과세 받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1번 제목을 보시는 건데 파산 선고,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자의 재산을 양도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교환은 뭔지 아시겠죠? 바꾸는 거. 근데 이 분합은 얘기가 뭔가 보면 분할 합병을 줄여서 분합이라고 해놨어요. 분할 합병. 근데 분할하고 합병한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낼 일은 없거든요. 아, 내 토지를 가지고 있다, 한 덩어리를 갖고 있다, 잘라서 두 덩어리로 만든다. 아니면 두 덩어리를 한 덩어리로 만든다. 이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낼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법을 좀 바꾼다면 농지 교환.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농지 교환은 비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해줘야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분합이라는 얘기가 법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겠다 그래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과세가 이거죠.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겠다는 것. 그러면 여기에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또 쫓아가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히 또 보셔야 되고 우리 시험 출제는 거의 그 3번 주택과 관련돼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하도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여기서 출제를 또 하면 계속 중복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세대 비과세 출제가 아주 빈도수가 높은데 중복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농지 교환 쪽에서도 출제가 가끔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뭐 첫 번째는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2번부터 볼게요. 농지 교환 또는 분합 있죠. 비과세 대상이 나와 있어요. 그 농지를 교환을 할 때 비과세를 해주는 경우 우리 교환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과세를 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비과세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한다. 그럼 이 내용을 보면요. 교환을 하는데 그럼 맞바꾸죠. 바꾸는데 그 차액이 토지 가액의 차액이 적거나 같아야 된대요. 적거나 같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내용 나와 있는 게 가액 이하인 경우 그렇게 해놨잖아요. 이하인 경우라는 얘기가 적거나 같다는 얘기죠. 같을 때도. 그러면 뭐보다 적거나 같을 때요. 가액이 큰 편.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곱하기 4분의 1 이하. 그러면 교환하는 토지 차이가 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차이가 적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적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래요. 만약에 7억짜리 토지와 10억짜리 토지를 교환을 한다. 농지를 교환을 한다. 이럴 경우에 차액은 얼마인가요? 차액은 3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액이 큰 편은 얼마예요? 10억이죠. 10억의 4분의 1이면 2억 5천. 이 공식은 성립하나요? 이게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7억짜리와 10억짜리를 교환을 하면 비과세 해주지 않는다. 한 푼도 비과세를 해주지 않아요. 한 푼도 안 해준다. 그런데 만약에 8억짜리와 10억짜리를 교환한다. 그럼 차익은 얼마인가요? 2억이잖아요. 그러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은 얼마예요? 역시 2억 5천. 그러면 이것은 어때요? 성립하네요, 이거는요. 그러면 8억짜리와 10억짜리를 교환을 했으면 현금이 2억 왔다 갔다 했겠죠. 이럴 때도 뭐를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비과세를 해주겠다. 조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갖춰져야지 되고, 이 조건이 갖춰지고 나서 또 그리고 플러스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그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교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에 비과세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이 조건은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소유하는 거와 교환을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 어떤 사람이 내가 농사를 짓는데 좀 불편해. 저쪽도 마찬가지 불편해. 바꿀 수 있겠죠. 그럴 경우도 해주겠다.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것은요,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거주 경작,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제촌자경 그래요. 스스로 경작을 해야 돼요. 제촌, 그 동네에 살면서 스스로 경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촌자경 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러면 그 네 번째를 먼저 한번 볼까요? 농어촌정법, 농지법, 각종 법에 의해서 교환 분합을 한다면. 그러면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요.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국가 등과 관련이 다 돼 있네요.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 또 국가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교환을 한다. 그럴 때 4분의 1 이하라면 뭘 하겠다? 비과세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비과세를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거 국가와 관련은 없죠. 근데 이건 뭐예요? 경작상, 농사짓기 편해서 교환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뭔가 보면요. 3년 이상 바꾸고 나서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뭐 할 경우에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 사후 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너 그래 교환?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했어? 4분의 1 이하지? 됐어. 그러면 그래 비과세 해줄게. 대신 3년간은 네가 거기서 제촌자경을 해줘야 돼. 하지 않는다면 그 전에 비과세 했던 거 어떻게 하겠다? 다시 회수하겠다라는 얘기죠. 다시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받겠다. 그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걸 사후 관리가 이 세법에서 또 나오는 게 하나가 또 있거든요. 그걸 조금 이따 보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농지 범위 보면은요. 농지는 전답, 지적공구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이런 농업에 필요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농지 범위에는 여기에 과수원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사실 과수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지에 법전에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법에서 규정한 시행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전답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전답이라는 얘기 자체는 과수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근데 우리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요. 농지 그러면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까지도 들어가요. 또 재산세에서는요. 농지 그러면 전답, 과수원까지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의미가 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농지, 전답과선, 목장농지 따로 있어요. 전답과선은 농지로 하고 목장농지는 별도로 구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래요? 전답. 취득세에서는 여러분이 우리 명문 규정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쪽에 해석을 어떻게 하든 우리가 신경 쓸 거 없고 취득세에서는 네 가지요. 전, 답, 과선, 목장농지까지를 뭐라고 한다? 농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재산세에서는 어떻다? 전, 답, 과선을 농지라고 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에서 농지는 뭐다? 전, 답이다. 이것을 해석을 할 때는 뭐 과선, 목장농지까지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해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법에 있는 또 시행령에 있는 시행규칙에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취득세는 네 가지. 전답, 과선, 목장농지까지 농지라고 얘기를 하고 재산세는 전답, 과선을 농지라고 얘기를 하고 양도소득세는 어떻다? 전답을 농지라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농지 소재지의 범위. 조금 전에 그 3번에 나와 있는 거 있었죠?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한다면 농지 소재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거주 경작을 해야 된다. 아, 그렇다고 농지 소재지, 농지 있는 옆에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그 개정이 되고 저작년에 개정이 된 거네요. 개정이 돼 갖고 이것도 한번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보시면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안의 지역 그러면 거기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의 지역 거기에 보면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조성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해서 그 시도 하나의 시로 보겠다는 얘기죠. 군, 구 안의 지역. 만약에 평택시 안에 내가 살고 있는데 평택시 안에 농지가 있다. 그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게 돼요. 아무리 멀리 떨어졌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간의 지역. 연접이요, 연접.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좀 약간 행정구역이 틀리더라도요. 보세요. 경기도 안성이 있다. 안성이 있고 뭐 옆에 평택이 있고 여기에 경기도 용인이 있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경계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경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이것은 뭔가 보면요. 아마 안성이 그 충남의 그 저기 천안까지도 아마 경계를 같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는 경기도고 여기는 충청도고 그렇죠? 여기는 같은 경기도죠. 이럴 때 붙어있은 이을 연자 써서 연접이 되어 있다면 농지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살고 있다. 이래도 뭔가 보면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만약에 뭐 이쪽으로 경기도 이천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안성에 가까워요. 가까운데 이러면 다니는 거는 여기보다 훨씬 가까워. 이럴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밑에 3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산다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직선거리 30km면 굉장히 넓죠. 굉장히 길은 거예요. 그것까지 지금 교통수단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안에 농지가 안성에 있다고 치면 안성 안에 살고 있으면 무조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안성에 안 산다 하더라도 연접한 데 붙어있는 데에 살고 있다면 뭐가 되겠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게 된다는 거죠. 설사 연접한 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선거리가 몇 킬로 이상이라면 30km 이상이면 안 되죠. 30km 이내라면 30km 이내라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게 된다는 거죠. 거주하면서 뭐는 해야 되고요. 당연히 경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와 있는 게 3년 이상 농지 경작의 특례가 있죠. 특례. 그 3년 이상 거주 경작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요.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지금 교환을 하면은 취득하는 게 있겠죠. 3년 이내에 공취법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사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거기서 살았던 걸로 보겠다. 3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되잖아요. 경작을 해야 되는데 2년이 있다 수용이 됐어. 그럼 1년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대로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특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돌아가셔서 3년을 못 채우고 이럴 경우에는 3년 이상 안 했다 하더라도 뭐를 하면 되는가 하면요. 상속인이 나머지 기간을 채우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3년은 이렇게 해서도 3년까지 채우면 된다는 얘기죠. 3년을 안 채워도 되는 경우 3년을 상속인 같은 경우 3년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고 나와 있고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는가 보면요. 거기에 1번에 나와 있는 거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의 농지, 공업지역 안의 농지 이것은 안 된다. 그런데 그것도 많이 봐줘요.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면 그때는 교환을 하면 비과세 안 해주겠대. 그러면 3년 내까지는 뭐를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또 그 오른쪽 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 양가로 2번 있죠.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 예정지 지정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많이 반유래요. 농지 아닌 걸로 환지 지정이 있었어.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었어요.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됐어. 그날로부터 얼마가 지났다? 3년이 지났다면 그때는 교환해도 비과세가 안 된다. 농지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3년 이내라면 농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지로 봐주겠다는 얘기죠. 교환을 하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농지나 이렇게 주택 지금 비과세가 나오는데 상가 같은 경우를 갖고 계신 분이 3년이 지나서 팔면 양도세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농지도 마찬가지고 농지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서 비과세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비과세가 되죠. 조금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지 교환이라면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상가 같은 경우나 사무실이나 임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비과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과세라는 게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또 위에 뭐 파산 선고라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상가나 임야나 임야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올 수 없다? 비과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주택, 모든 국민의 생활 근거지. 한 주택을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가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주택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경기에 주택 가격이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그렇죠? 왜? 내가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평수에 옮겨갈 때 어때요? 돈을 덜 보태도 되잖아요. 근데 많이 올라가면은요. 좀 더 큰 평수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더 보태야 되잖아요.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2주택, 3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올라가면 돈을 많이 벌고 폭삭 망하고 이러고 되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지 한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은 전혀 문제. 한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남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 정책이 좀 이렇게 그렇죠. 한 주택 갖고 있으면은 세제 혜택 팍팍 주고 2주택 있을 때는 많이 안 된다면 절대로 투기 안 생기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볼게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여기서 고가주택은 제외예요. 우리 앞에서 보셨죠. 고가주택을 제외한다는 얘기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뭐예요? 양도세 과세가 되니까 그걸 제외한다는 얘기, 전체를 제외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 거기에 가로 안에 보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이나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건물이 정택된 면적의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 우리 딸린 토지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전에는 부수되는 토지 그랬어요. 부속 토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순 우리말 쓰냐고 그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예요. 그러면 그 토지도 비과세. 그러면 주택용 건물도 비과세. 뭐 아파트만 생각하셔도 아파트도 건물 있고 토지가 있는 거죠. 있기 때문에 비과세하겠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 우리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겠다. 그런데 이거를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1년도 안 돼서 팔았다. 그럼 비과세, 과세? 과세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1년도 안 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틀리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에요? 왜? 아니 1년도 안 됐으면 어떻게, 2년도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누가 안 됐다고 했어요? 일단은 법 조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시행령에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이 된다? 2년 이상을 뭐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보유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보유를 하고 여기는 뭐를 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거주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집에서 꼭 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됐는데 그러면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는 뭐 세법 공부 하나 안 하나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알 거야. 나 양도소득세 안 내는 거 2년 이상 갖고 있다 팔면 된대. 근데 나 집사람도 하나 있고 나도 하나 있어. 그러면 안 돼. 왜? 1세대 뭐니까? 2주택이니까. 안 된다.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내가 주택이 하나 있고 또 자식이 주택이 또 하나 있어요. 요새 그 젊은 사람들 집 사기 힘드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서 장만을 해줬어. 이럴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아들은 아들이고 아들이 따로 살고 있어. 따로 나가 살고 있어. 이럴 경우 아들도 1세대 1주택이고 나도 1세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들도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나와 동일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개념을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1세대. 그러면 1세대 개념을 먼저 보시고 이 1세대 개념은요. 1세대 개념은 종합부동산수에서도 나오니까 그거를 여기서까지 같이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세대는요. 반드시 뭐여야 하는가 보면요. 거주자이어야 한다. 거주자는 뭔지 아시죠?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인 개인, 거주자. 그러면 비거주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친척 중에서 외국에 사는 분이 우리나라에 주택 하나 갖고 있을 수 있죠. 그 주택을 2년 이상 갖고 있다 팔면은요, 비과세가 안 돼.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2년 이상 가지고 있었는데 왜 안 되냐면요. 1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1세대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비거주자가 갖고 있으면 뭐가 안 되니까 1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거주자는 반드시 뭐여야 한다? 거주자, 국내 주소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거소를 기간이 183일 이상이거나. 그러면 거주자이면서 원칙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배우자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배우자가 있어야지 1세대가 돼요. 1세대가 돼요. 그러면 거주자이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있어야지만 1세대가 된다. 그런데 이럴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도 배우자가 없어요. 없는 경우에도 1세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내용 나와 있는 게 보면 거기에 보면요. 그 양가로 1번에 1세대 개념이 나오고 있죠. 1세대란 한번 볼게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그 배우자와 포함 및 형제 자매를 말하며, 몇 촌까지는 안 가죠. 형제 자매를 말하며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편으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를 포함해서 1세대로 보겠다. 1세대로 보겠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1세대란 만약에 저기 보면 본인이 있어요. 본인 또 배우자가 있겠죠. 본인의 직계 존속들이 있겠죠. 직계 존속 부모가 있고, 또 배우자의 직계 존속 부모가 있고, 또 여기에서 자식이 뭐 자가 있다. 또 이 배우자의 형제 또 자매가 있다. 형제 또 자매가 있다. 여기도 뭐 형제 또 자매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이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난리죠. 여기에서 이런 거를 같이 살고 있다면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같은 1세대래요. 1세대래요. 그런데 주택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있다. 여기도 하나 있다. 이럴 때 1세대 다주택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재 법은요, 같이 살면 안 돼. 그러면 떨어져 산다. 여기에 떨어져 살고, 여기 떨어져 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 다 따로 살고 있고, 자식도 떨어져 다 살고 있어. 여기도 따로, 여기도 따로, 또 뭐 여기도 따로. 그러면 이럴 경우에 부모는 배우자가 있잖아요. 여기는 1세대가 돼요. 따로. 여기도 1세대가 되죠. 여기도 배우자가 있으니까 뭐가 돼? 1세대가 돼. 그런데 자식들은 배우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부모의 세대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주택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배우자가 없으니까 1세대가 안 되죠. 그러면 부모 세대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2주택, 3주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식이 30세 이상이라면, 거기 내용 나와 있는 거 있죠? 두 번째, 당의 거주자 연령이 몇 세 이상이라면, 30세 이상이도 혼자 살고 있으면서 주택이 하나 있다. 그러면 너 1세대 1주택 그대로 해줘. 1세대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같은 세대가 아닌 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 보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결혼을 했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이 된다라는 거죠. 결혼을 했던 적이 있으면 혼자 살고 있어도,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돼요. 또 세 번째,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의 소득이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그러면 30세는 안 됐지만 30세는 한 25살 됐는데 돈도 잘 벌어. 결혼을 안 했어. 그런데 잘 벌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주택 관리비 내고 자기가 혼자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벌고 있어. 이럴 때는 뭐로 보겠다? 1세대로 보겠다라는 거죠. 1세대로 보겠다.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도 돈 잘 버는 경우 많죠. 미성년자, 지금 손현재 선수 같은 경우 미성년자인가 아닌가 모르겠네. 이제 이렇게 굉장히 미성년자이면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설사 돈을 많이 벌는다 하더라도 1세대로 안 해줘요.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를 뭐하다? 제외. 다만 미성년자가 결혼했거나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 재정 불량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요. 1세대로 봐주겠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 그럴 때는 뭐 소년 소녀 가장이 있잖아. 이럴 때는 1세대로 봐주겠다 그러는 거죠. 봐주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용 나오는 게 1세대를 구성을 하면, 1세대가 자식이 1세대 구성이 안 됐다면, 1세대를 안 봐준다면 부모의 세대와 같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같이 안 모여 사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거주자이면서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1세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포함을 하는 거죠.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해도요, 각각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를 구성해도 같은 세대가 되는 거예요. 같은 세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내용 한번 예를 보면, 세 번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여도 뭐로 보겠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뭐 별거를 하고 있다. 그래도 뭐예요? 주민등록상은 세대주 돼 있겠죠. 그렇지만 그 세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남편이 주택용 토지, 딸린 토지를 갖고 있고 부인이 주택을 갖고 있다. 이럴 때도 같은 세대원이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두 필지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딸린 부속 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토지 두 필지 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한 필지에 건물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죠. 옛날에는 안채, 사랑채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라든지 두 필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양지상 건물이라고 그래요.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 그런 내용이고 여섯 번째,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 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제 팔았는데 산 사람이 등기를 안 하면 내가 공부상의 2주택이 될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확인이 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주택이 뭔지 볼게요. 주택. 소득세법상 주택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상시 주거용이에요. 이러한 건물이 용도 구분은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용도에 따른다.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도 사실상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별장 등과 공장 내 합숙소도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 사람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만약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이런 관광지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일반 가정집인데 상가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죠. 순두부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경우는 이것은 뭐가 돼요? 주택이 아닌 게 된다라는 얘기죠. 아닌 게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택에 이제 봐야 될 게 이게 있어요. 공동소유주택이라는 게 있고 또 두 번째가 공동상속주택 그 다음에 세 번째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겸용주택 이런 게 있어요. 종류도 굉장히 많죠. 거기 보면 공동소유주택 공동소유 하나의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서 소유하면 뭐라고 그래요? 공동소유. 이거 공동상속도 공동소유는 소유인데 이거는 상속을 받아서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고 이거는 취득을 해서 매매로 취득하든지 교환으로 취득해서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예요. 우리가 주택을 하나 살 때 친구하고 내가 야, 너 저쪽 동네에 재건축 들어갈 것 같아. 야, 주택 하나 사자. 나 돈이 없다 근데 너랑 같이 살까? 그럴 경우에는 그 주택은 누구 주택이 되냐 이거예요. 그때는 친구 주택도 되고 내 주택도 된다. 그래서 공동소유주택은 뭐라고 그러는가 보면 거기 보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주택이 하나 있고 친구하고 같이 산 주택이 하나 있어. 나는 1세대 2주택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주택 팔아도 비과세가 안 되는 거야. 친구도 마찬가지고. 1세대를 볼 때 이거는 각각의 소유로 보겠다. 그런데 이것도 동일한 세대원일 경우는 관계없어요. 부부간에 공동 소유하면 그대로 1세대 1주택이죠. 부부간에 공동 소유하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같은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요. 그런데 여기는 공동 소유는 동일한 세대원이 아닐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으로 보겠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상속주택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형제지간에 상속을 받을 수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공동상속주택. 그러면 거기 보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인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의 공동상속주택은 당의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 제가 상속을 받았어요. 내 동생하고 같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럴 때는
부모님한테 받은 상속받은 주택 있잖아요. 내 주택으로 안 보겠대요. 그러면 내가 주택이 하나 있고 아버지한테 이번에 상속을 동생하고 공동으로 받았어요. 내가 갖고 있던 주택을 팔면 그대로 뭐를 해주는 거군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만 나와 있네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 지분이 크다면, 내가 상속 지분이 더 많았다면 나는 1세대 2주택이 된다는 얘기고, 다만 상속 지분이 가장 큰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는 그 2인 이상인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한 상속인, 동생하고 같이 받은 내가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주택에 살고 있어. 거주한 주택을, 그리고 거주한 상속인이 없을 때는 나이 많이 먹은 사람. 그러면 유구의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상속, 공동 상속 같은 주택은 지분이 큰 자, 지분이 큰 자. 그 다음에 거주자, 거주한 자, 거주. 그 다음에 연장. 이 순으로 이 주택으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겠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다음 쪽에 보시면 5번째인데요. 325쪽 맨 위에요.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호수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이를 뭐로 보겠다? 단독 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죠. 단독 주택으로. 여기는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왼쪽 페이지에 겸용주택 나와 있는 겸용주택 보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어떤 중개업 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주택, 여기는 주택, 여기도 주택, 여기 상가예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여기 주택에 살면서 여기서 중개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저절로 관리도 되면서, 그렇죠? 괜찮겠죠? 이럴 경우에 이거를 갖고 있다가 팔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그 박스에 보면은요, 주택 면적이 주택이 아닌 면적. 주택 면적은 2개 층이네요. 주택이 아닌 면적, 상가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크니까 전체를 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전체를 주택으로 봐주면 전체가 뭐가 돼요? 비과세가 되는 거죠. 비과세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있고 이럴 수도 있네요. 상가가 여기도 있어. 여기도 상가, 주택이야. 그러면 주택 면적이 어때요? 주택이 아닌 면적보다 적네요. 이럴 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보겠다. 그러면 이거를 팔면은요, 요 주택 부분만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기도 주택이라면, 2층도 주택이라면 전체가 뭐가 돼요? 주택이 되니까 다 비과세가 돼요. 다 비과세가 되는데 주택 면적이 적다. 이럴 때는 주택만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고. 그러면 여기에 같을 때, 아주 똑같다. 주택 면적하고 상가 면적이 똑같다. 이럴 때는 그 밑에 게 들어가요. 밑에 게 들어가서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주택만 주택으로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이 토지는 어떻게 되냐? 이 주택 면적이 3분의 1이다. 여기 3분의 2다. 그러면 토지도 3분의 1은 주택의 토지로 모아서 비과세가 되고 3분의 2는 상가의 토지로 봐서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않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고가주택은 뭐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번째 나오는 게 부수토지 요건, 토지의 요건인데, 이에 딸린 토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딸린 토지. 여기에 딸린 토지는 5배, 10배. 주택, 거기에 보시면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요. 5배까지를 주택의 토지로 봐주겠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주택의 토지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택이 정착되지 5배가 아닌 10배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어디인가 보면요, 도시지역 밖이라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도시지역이 아니라면 몇 배? 10배. 도시지역 아니라면 몇 배까지? 5배까지. 주택 정착면적이라는 얘기는요,
주택의 바닥 면적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면적이 아니라 정착 면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닥 면적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런 토지가 있어요. 이런 토지가 있는데 이 주택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가 100평방미터짜리가 3개 층이 있어. 3개 층이 있어요. 이래도 정착 면적은 얼마예요? 100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00평방미터라면 이게 도시지역 안에 있다면 정착 면적이 몇 배니까? 5배니까 500평방미터까지는 이 주택의 토지로 봐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팔면 토지 전체가 비과세, 1000이 전부 다 비과세 되는 게 아니라 500까지만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500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뒤에서 나오는 비사업용 토지가 돼요. 비사업용 토지가 돼요. 비사업용 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도시적 밖이라면 10배네. 그러면 어떻게 돼? 10배면 전체를 주택의 토지로 보니까 이거 팔면 다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주택이 100인데 알고 보니까 80은 허가가 제대로 난 건데 20은 허가가 나지 않은 거야. 이럴 때 정착 면적을 얼마로 볼 것인가 보면요. 정착 면적을 100으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맨 밑에 각주에 이런 게 있네요. 각주에 보시면 주택 일부의 무허가 정착 면적도 포함하여 주택의 부수 토지를 계산한다 그래요. 주택의 부수 토지를 계산한다. 그러면 여기에 정착 면적까지 포함해서 100으로 보고 정착 면적을 계산한다라는 얘기네요. 이렇게 부수 토지 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주택의 부수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있죠.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주택의 부수 토지는 당해 주택과 그 부지가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토지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또는 10배 이내라도 주거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사업용에 사용될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그 옆에 내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옆에 주차장 부지 하나 사서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거는 주택에 딸린 토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 1세대 1주택의 부속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 울타리 밖에 공용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주택이 부수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동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세 과세된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주택이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있어. 마당도 넓고 좋아. 그런데 이번에 주택을 팔면서 이렇게 팔 수도 있어요. 주택이 정착되지 않는 이 부분만 팔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이거 비과세 안 돼요. 비과세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수용이 된다면 그때는 비과세가 돼요. 왜? 수용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원해서 되는 건 아니죠. 전체를 팔고 싶었는데 지들이 일부만 사가겠대. 그러니까 이것도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해줘요. 그런데 수용이 아니라 내가 마당이 너무 넓어. 이 부분만 잘라서 팔 수도 있겠죠. 주택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죠. 이건 주택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요건인데 여기가 지금 1세대 1주택 1세대가 뭔지 1주택이 뭔지 또 딸린 토지가 어디까지인지는 다 보셨어요. 근데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보유 요건이다 또 1세대 1주택에다 나오는데 여기에서는요 나오는 거 보면요 기본적으로는 이런데 1주택이 아닌 2주택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예외 2주택 이상이라도 비과세되는 경우 또 여기에 2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2년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되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외가 우리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는 1주택일 때 1주택이면서 2년 이상 갖고 있다 팔면 그냥 기본적으로 비과세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